9번째 123페이지 등단 50분 개정판 조정래 대하소설 태백산맥 1 제1부 하나의 무럭불 해내 조정래赵鼎来 작가 정신의 승리라 부를 만큼 온 생애를 문학에 바쳐온 조정래 작가는 한국 문학뿐 아니라 세계 문학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뛰어난 작품 활동을 펼치었다. 작가 정신의 결집체라 할 수 있는 대하소설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은 20세기 한국 현대사 3부작으로 1,500만 부 돌파라는 한국 출판사상 초유의 기록을 수립했다. 우리 문학이 여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해방 40년의 기간이 필요했다. 이 소설의 주제를 이루고 있는 여순반란 사건의 진상은 무엇인가? 그것은 소작쟁의이다. 지수인 최씨, 김씨, 그리고 일본인 중도와 그 밑의 모든 소작인과의 대결과 갈등이야말로 여순반란 사건의 본질이라고 파악하는 일은 우리 문학이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다. 지리산의 하중교나 영웅시대의 이동경이 지식인 출신이자 지수계층 출신이었다면 태백산맥의 주인공 염상진은 상놈 출신이고 소작인 출신이다. 우리 문학이 여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해방 40년의 기간이 필요하였다. 김윤식 문학평론가 123페이지 그는 심한 갈증을 느꼈다. 그리고 의지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수마가 덮쳐왔다. 그건 재로 변한 성욕이 일으키는 언제나 똑같은 증상이었다. 그 변하지 않는 두 가지의 욕구는 성욕으로 재가 된 것은 의식이지 육체가 아니라는 증명을 하려 들었다. 그는 차가운 물을 한 사발 들이켜고 깊은 잠을 자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그녀에게 물심부름을 시키고 싶지 않았다. 뻔뻔스럽게 행동하지 않으려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녀가 갇혀있을 감정의 울타리를 행여라도 다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그동안의 여자 경험을 통하지 않고서도 그녀가 처녀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는 그 사실이 짐이 됨을 느꼈다. 어찌하여 그녀는 예비했던 것처럼 자신의 처녀를 내놓은 것일까? 그걸 물어야 될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며 그는 거센 물결처럼 덮씌워오는 잠의 수렁을 벗어나려고 애썼다. 그는 가까스로 그녀 쪽으로 돌아 누웠다. 어느새 옷을 챙겨 입은 그녀가 벽을 향해 앉아있는 뒷모습의 잠의 안개로 부옇게 흐려진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는 잠을 쫓으며 눈을 크게 떴다. 그녀의 어깨가 잘게 떨리고 있는 것이 어렴풋한 어둠 속에서도 느껴졌다. 그녀는 울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정화석은 소리 없이 울고 있는 그녀의 감정의 여울이 자신의 가슴으로 전해오는 것을 여실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는 소화의 허리깨로 팔을 붙였다. 손이 허리에 닿자 그녀는 흠칫 놀랐다. 소화, 그는 그녀의 허리를 꾹 눌러 잡으며 나지막하게 불렀다. 나 묻고 싶은 말이 한 가지 있어. 내 느낌으로는 소화가 나를 남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이라면 무슨 이유 때문이오? 소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리고 눈물이 솟구쳐 올랐다. 제 마음을 아셨으면 됐습니다. 아무것도 더 바라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대답할 게 없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같은 말도 묻게 하는 거요. 등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나지막하게 들려왔고 그녀의 마음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좋을지 몰라 갑자기 허둥거리기 시작했다. 그때 구원처럼 떠오른 말이 있었다. 다 신령님 뜻이구만요. 그녀는 눈을 꼭 내려감으며 몸을 바르르 떨었다. 정확한 대답이 아닌 것은 분명했지만 더 이상 마땅한 대답을 찾을 길이 없었다. 그건 필경 신령님의 뜻이었을 것이고 신령님의 뜻이 아니고서야 자신의 마음이 그토록 오래고 긴 날들을 줄기차게 지켜냈을 리가 없었다. 다 신령님의 뜻이라. 아마 그럴지도 모르지. 그녀의 허리를 잡고 있던 그의 손이 여 위로 떨어져 내렸다. 그 함축성 있는 대답으로 우선 부담감을 덜기로 했다. 몸을 허락한 남자를 맞바라보지 못하고 등 돌려 벽을 대하고 있는 여자에게 더 이상의 말을 기대한다는 것이 무리일 것이다. 다 불타버린 성욕의 잿더미 위에 밤길 욕심뒤를 걸어온 피곤까지 겹쳐서 잠은 소나기로 쏟아져 내렸다. 그는 새벽닭 울음소리를 어렴풋이 들으며 잠의 수렁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다. 소아, 얼마나 고운 이름인가. 얼굴만큼 곱고 아름다운 이름이다. 하얀 꽃, 그 누가 이런 이름을 지어준 것이었을까. 그 뜻이 왜 외롭고 슬픈 느낌을 줄까. 그녀가 무당의 딸이어서 그런가. 그는 이 생각을 끝으로 농밀한 잠에 완전히 함락되었다. 정하섭은 금세 코를 골기 시작했다. 소아는 서둘러 반다지 위에 이불을 끌어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한쪽으로 돌린 채 그의 알몸을 이불로 덮었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조심스러운 눈길을 정하섭의 얼굴을 보냈다. 그녀는 새롭게 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가슴을 의식했다. 그녀는 섬세한 눈길로 정하섭의 잠든 얼굴을 더듬어 나갔다. 저 사람이 바로 자신의 옆에서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다는 사실이 전혀 현실 같지가 않았다. 그는 항시 멀리 있음으로써 자신의 가슴에는 함께 있을 수 있는 존재였다. 그와 더불어 있기를 소망하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죄됨이라 여겼었다. 자신은 무당의 딸만이 아니었다. 17 나이로 대물림 굿을 받아 무당이 된 몸이었다. 어찌 감히 상상 속에서만이라도 그와 더불어 있기를 소망할 수 있었으랴.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은 꼭 꿈속인 것처럼 자신의 옆에서 저리도 고운한 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 밤중에 느닷없이 방문을 잡아 흔들었을 때의 놀라움보다도 방문을 열고 나서 그 사람이 바로 정하섭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의 놀라움은 얼마나 컸던 것인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신령님만을 부를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도 그 사람이 느닷없이 나타난 것도 다 신령님의 뜻과 권능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믿었다. 다른 말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았다. 니같이 이쁜 애가 어째 무당들이 되는지 모르겠다. 소녀는 불쑥 말하고는 빛바 껍질을 담장 너머 어둠 속으로 내던졌다. 그 말이 가슴을 치고 지나가던 아픔과 눈물이 울컥 솟아오르던 그때의 슬픔을 그녀는 잊어본 적이 없었다.
니같이 이쁜 애가 무당딸이 아니었으면 이건 그네가 받은 최초의 관심이었고 그네가 지키고자 했던 마지막 마음이었다. 그네가 대물림 굿을 받게 되었을 때 소년의 그 말은 달구어진 인도가 되어 그네의 가슴을 얼마나 뜨겁게 짐질해 왔던가 됐던가. 차라리 미쳐버리고 싶어 쾌자사락이 찢어져 나가라 신춤을 추었던 것인데 그것이 어찌 춤을 수 있었던가. 대물림 굿을 끝낸 그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현부자의 손길이었다. 현부자가 굿판을 푸지게 차려준 것도 예사로운 일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물론 그 굿판만이 아니라 현부자가 그네들에게 베푼 경제적 혜택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아는 완강하게 거부했다. 엄니, 그럭그럼 뜨뜻미지근하게 말하지 말고 딱 부러지게 말을 해보란 말이시. 그네는 어머니를 다그쳤다. 금매 말이다. 이 엄씨가 무슨 말을 더 하란 것이냐. 나도 세중간에 끼어서도 못 살겠다와. 어머니는 더럽고 조하게도 현부자와 이미 묵계를 한 눈치였다. 무당의 운명을 타고난 것도 서러운데 무당의 전해성은 한낱 부자의 놀이개로 취급된다는 것이 그녀는 견딜 수가 없었다. 현부자보다도 엄니가 더 믿고 저주스러웠다. 엄니, 맘대로 해보시오. 그 영감탱이한테 날 완력으로 넘길란지도 모르는디 그렇게만 했다 하면 어찌 되는지 알지라. 그날로 나 팍 죽어볼 것이오. 나는 절대로 그리 더럽게는 안 살 것인께. 그녀는 이빨까지 앙담으로 보였다. 엄마, 남은 꼴 춘향이 절개 또 한나 나왔네 그랴. 말이 그렇지. 죽기가 어디 그리 쉰 줄 아냐? 어머니는 뭉치고 들었다. 그런께 얼렁 한번 해보시오. 나가 박 죽어보는지 못 죽는지 보게. 오메, 저는 사람 찾겠네 왜. 눈이 시퍼런 불꺼정 힘수롱. 저는 독 부리는 것 좀 보소. 알겠소. 네 뜻대로 혀. 네 뜻대로. 어머니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단념을 하려는 눈치였다. 그녀는 말뿐이 아니었다. 사태가 피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면 진정 죽어버릴 각오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고 무슨 소원을 부려 현부자의 마음을 돌렸는지 알 수 없었다. 현부자네가 도깨비 장난에 홀린 것처럼 갑작스럽게 망했을 때 그녀는 그 누구보다도 기뻐했었다. 그녀는 줄곧 위태위태한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이다. 정아섭은 두 팔을 휘저으며 울음도 비명도 아닌 소리를 다급하게 지르고 있었다. 흉악한 꿈에 쫓기고 있거나 가위에 눌리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녀는 그를 깨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팔을 뻗쳤다. 그러나 그의 손은 그의 몸 가까이에서 멈춰지고 말았다. 감히 그의 몸에 손을 댈 수가 없었다. 그가 맨몸이어서가 아니었다. 그는 계속 괴로운 몸부림을 하고 있었고 그의 손은 허공만을 자꾸 잡아주며 가늘게 떨렸다. 잡귀에게 잡히면 안 되는디. 혼을 빼앗기면 안 되는디. 그녀는 안타까움으로 팔을 뻗쳤다가 자기의 가슴을 뜯다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잡귀를 물리쳤는지 그는 잠시 후에 편안한 잠을 이어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끌어 당겨 그의 어깨까지 덮었다. 그러다가 그의 이마에 맺혀 있는 땀방울을 보았다. 그녀는 벽에 걸린 삼배 수건을 내렸다. 그녀는 돌아서다가 그 수건을 방구석에 떨어뜨렸다. 그리고 반다지로 급히 다가갔다.
흰 광목 수건을 꺼냈다. 조심조심 땀을 찍어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비로소 정아섭이라는 남자의 생김새를 낱낱이 살피고 있었다. 희고 넓은 이마, 순 많은 새까만 눈썹, 산줄기처럼 곱게 뻗어내린 콧등, 골 깊은 인중 아래 뚜렷한 윤곽의 입술, 세월은 한 소년을 이르듯 준수한 남자로 바꿔놓았고 그 남자의 땀을 손수 닦아내고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그저 목매일 뿐이었다. 식은 땀을 다 닦아낸 소아는 깊은 잠에 빠져있는 그의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안쓰러울 정도로 그 모습은 지치고 피곤해 보였다. 이 사람은 어젯밤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새벽녘에 들이닥친 것으로 보아 사람의 눈을 피해 밤새껏 먼 길을 걸어온 것이 분명했다. 그랬소. 제대로 맞췄소. 내가 바로 빨갱이요. 서슴없이 말하던 그의 목소리가 다시 귀를 쟁쟁하게 울려왔다. 그는 왜 좌익을 하는 것일까? 어젯밤 그의 앞에 죄인처럼 쪼그리고 앉아 잠깐 생각해 보았지만 이제 다시 곰곰이 생각해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그는 누구를 위해서 이 고생을 하는 것일까? 그는 어째서 가난하고 불쌍한 농부나 노동자 편을 들게 되었을까? 그런 마음은 어디서 생긴 것일까? 아무것도 부러운 것이 없이 산 부잣집 아들의 마음에 왜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을까? 이런 꼬리를 문 의문을 거머잡듯이 그녀의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그건 자신에게 황금빛 비파를 내밀던 그의 소년적 모습이었다. 철없을 어린 나이에 부잣집 아들이 무당의 딸에게 그런 마음을 나타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어렸을 적부터 남다른 인정을 가진 것이었을까? 그 인정스러움이 어른이 되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편을 드는 좌익이 되게 한 것은 아닐까? 안 돼, 안 돼. 정아섭은 팔을 휘저으며 잠꼬대를 했다. 그녀는 소스라쳐 생각에서 깨어났다. 상호지문에 희부연 핏살이 번지고 있었다. 먼동이 트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치마폭을 모아 잡으며 조심스럽게 일어섰다. 서둘러 아침밥을 지어야 했다. 방문을 반쯤만 열고 마루로 나선 그녀는 재빨리 방문을 닫았고 그대로 문고리를 잡고 서서 사방을 빠른 눈길로 살폈다. 자신도 모르게 취해진 경계였다. 그녀는 문고리를 놓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이 부엌에서 일을 한 동안 누군가가 문을 벌컥 열어 그 사람을 잡아갈 것만 같았던 것이다. 생각만으로도 전신에 오싹 소름이 끼치는 끔찍한 일이었다. 처마 밑을 찾아든 하찮은 날 것 하나라도 상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신령님의 뜻이었다. 하물며 그는 사람이었고 몸과 넋을 썩고 나눈 긴긴 인연의 매듭을 지은 사이가 아닌가. 그런 사람에게 어찌 털 것 하나라도 다치게 할지 모를 위험이 미치게 할 것이랴. 그녀는 잔물쇠를 채우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집에는 잔물쇠가 없었다. 고판을 따라 두 식구가 며칠씩 집을 비우는 일이 허다했지만 어느 때고 잔물쇠로 문을 채운 일이 없었음을 뒤늦게 상기했다. 살림이 가난해서 문을 채우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새끼밥 끓일 쌀은 없어도 도둑이 훔쳐갈 것은 있다고 했다. 번들번들 윤나는 살림은 아니었지만 결코 공색한 살림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 쌀똥 밑이 드러난 일 없이 쌀은 늘 그만하게 차 있었고 도둑의 손을 탈 만한 물건들은 얼마든지 있었다. 그런데 잔물쇠를 채운 일이 없었고 도둑을 맞은 일도 없었다. 왜 그랬을까?
그때 그녀에게 깨달음이 왔다. 신령님이 도량인 탓이었다. 자신들은 신령님의 영험을 믿었던 것이고 도둑들은 신령님의 영험을 두려워해 감히 도둑질할 엄두를 못 냈을 것이다. 그녀는 그제야 마음이 가라앉았다. 신령님은 분명 그 사람을 보살피실 것이고 그 누가 감히 신령님이 도량을 더럽힐 수 있으랴 하는 믿음이 그녀의 가슴을 채웠다. 그녀는 잡곡을 빼고 쌀만으로 밥을 안쳤다. 그리고 불땀이 좋은 바싹 마른 삭정이만을 골라 불을 지폈다. 불길은 곧 너울너울 춤을 추며 타올랐다. 그녀는 불길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불길을 따라 일렁이고 있었다. 함께 타오르며 넋이 가닥가닥 불길의 몸부림을 닮아갔다. 붉은색도 주황색도 황금빛도 아닌 불길의 색깔. 그 색깔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싱싱하고 가장 깨끗한 색깔이었다. 그녀는 불길을 보고 있노라면 전신이 서서히 더워지고 마디마디에서 새순이 돋듯 기운이 살아나 신춤을 추게 되는 것이었다. 불길처럼 뜨겁게, 불길처럼 곱게, 불길처럼 진하게 신춤을 추다가 불길처럼 아무런 흔적도 없이 허한 공간으로 사라져가고 싶었다. 그러나 그 맑은 소원을 가로막고는 하는 것이 있었다. 그 사람이었다. 아니, 그 사람에게로 향해 있는 또 다른 자신의 마음이었다. 그 사람을 위해 밥을 짓게 된다니. 이제 온 넋을 다 태우고 온몸의 피가 다 마를 때까지 뜨겁고 곱고 진하게 한바탕 신춤을 추다가 불길처럼 그렇게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져도 한이 없으리라 싶었다. 넉넉고 불길을 바라보고 있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밭물이 넘쳐 흘러 솥전에서 피지직 소란스런 소리를 내며 말라붙고 있었다. 그녀는 치맛귀를 잡아 눈물을 훔치고는 부지깽이로 삭정이가 탄 작은 불덩이들을 솥 아래로 긁어모았다. 그리고 살강으로 돌아서 작은 함지박을 끌어냈다. 그 안에는 달걀 하나가 덩그러니 들어있었다. 그만 그의 얼굴이 울상이 되었다. 2개쯤 있으려니 생각했던 것이다. 강고등어 한 손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으랴. 쇠고기 반찬을 올리지 못하고 닭을 잡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 꼴이 무엇인가. 그녀는 안타까웠다. 찬바람이 일기 시작했으니 꼬막이 제맛이 날 땐데 무시로 드나들던 그 수선스런 꼬막 장수 옆에 내가 이런 때에 나타나면 좀 좋으랴.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생각에 놀라며 밖으로 눈을 던졌다. 지금은 아무도 와서는 안 된다. 사람이 아니고 강아지라도 얼씬거려서는 안 된다. 남의 눈을 피해야 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며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들고 있던 달걀을 사발가에 톡톡 쳐서 조심스럽게 깼다. 그리고 흰자와 노른자가 골고루 섞이도록 숟가락을 빨리 돌려 저었다. 보시기 아래다 새우젓을 반 숟갈쯤 넣고 달걀을 부었다. 그 위에 가는 파를 송송 썰어 뿌리면서도 달걀이 하나만 더 있었어도 하는 아쉬움을 버리지 못했다. 그녀는 김이 얼굴에 쇠지 않도록 솥뚜껑을 천천히 밀어 열고 후후 김을 불어내며 보시기를 솥 가운데다 놓았다. 밥이 뜸이 드는 동안 달걀은 말캉하게 잘 익을 것이다. 솥뚜껑을 닫고 나서 그녀는 빈 손바닥을 맞비비며 손자리에서 종종거렸다. 색다른 반찬을 더 만들 수 없는 것이 그렇게 서운하고 허전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읍내 어물전이나 정육점을 다녀올 수도 없었다. 읍내는 오리길이 넘었고
지금 형편으로서는 가까운 아랫동네도 다녀올 처지가 못 되었다.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필경 오래 머무르지 않고 떠날 것이다. 어쩌면 아침밥만을 먹고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 그녀는 싱싱한 꼬막이라도 한 접시 소복하게 올려놓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녀는 꼬막 무침만은 그 어떤 음식보다도 자신있게 해낼 수 있었다. 꼬막은 벌교포구에 차지고 질긴 넓고 넓은 뻘밭의 특산물이어서 벌교 여자치고 꼬막 무침 못하는 여자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유독 꼬막을 좋아했고 나이 들어 부엌 일을 배우면서부터 꼬막 무침에 신경을 쓰다 보니 남다른 맛을 내게 된 것이었다. 오메 내 새끼 꼬막 무치는 솜씨 좀 보소. 저 반달 같은 인물에 손끝 염려 보기가 요리 매시라운 니는 천상 타고난 여잔디. 금매 그 인물 그 솜씨 아까워 어쩔 거나와. 어머니를 슬프게 했던 꼬막 무치는 솜씨였다. 꼬막은 다른 조개들과 달리 다루기가 꽤나 어려웠다. 모래밭에 사는 조개들과는 달리 뻘밭을 집으로 삼고 사는 꼬막은 온몸에 그무스름한 갯벌을 맥질하고 있었다. 그래서 씻는 것부터가 다른 조개에 비해 힘과 정성이 몇 곱으로 들었다. 힘과 정성이 몇 곱으로 드는 것은 갯벌이 묻어서만이 아니었다. 그 껍질의 생김 때문이었다. 대부분의 조개는 그 껍질이 매끈거리게 마련인데 꼬막의 껍질은 수없이 많은 골이 패여 있었다. 기와 지붕과 똑같은 골이 줄부채의 살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 골마다 갯불이 끼어 있으니 씻는 것만 또 보통 일은 아니었다. 그 다음이 삶는 일이었다. 솜씨는 이때부터 필요한 것이었다. 감자나 고구마를 삶듯 해버리면 꼬막은 무치 나마나가 된다. 시금치를 떼쳐내듯 빗기는 가시고 감기는 그대로 남아있게 슬쩍 삶아내야 한다. 그 슬쩍이라는 것이 말 같지 않게 어려운 일이었다. 알맞게 잘 삶아진 꼬막은 껍질을 까면 몸체가 하나도 줄어들지 않고 물기가 반드르르 돌게 마련이었다. 양념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대로도 꼬막은 훌륭한 반찬 노릇을 했다. 간간하고 쫄깃쫄깃하고 알큰하기도 하고 베릿하기도 한 그 맛은 술안주로도 제격이었다. 그래서 어느 잔치집에나 삶은 꼬막이 큰 광주리에 그득하게 담겨있게 마련이었다. 술상무리에 한 사발씩 퍼다 넣으면 제각기 필요한 만큼 까먹는 것이다. 콩나물이 그러하듯 꼬막도 잔치집의 흔하고도 소중한 반찬이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편법이었다. 제대로 꼬막 맛을 갖추려면 고추장을 주로 한 가진 양념의 무침을 거쳐야 한다. 이 단계에서 꼬막 맛은 제각기 달라지게 되는 것이었다. 집집마다 김치 맛이 다르듯 꼬막 맛도 제각각 특미를 지녔다. 벌교포구의 갯불이 끝이 없이 늘듯 벌교에서 꼬막은 흔해 빠진 물건이었다. 그러나 감칠맛 있는 꼬막 무침을 맛보기는 흔한 일만은 아니었다. 꼬막 무침을 제대로 하는 처녀라면 다른 음식 솜씨는 더 물을 게 없다는 말이 상식화된 것은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닐 것이다. 공쪽 해변에서도 보성만 일대에서도 꼬막은 났다. 그러나 벌교 꼬막에는 그 맛이 미치지 못해 옛날부터 타지 사람들이 뭔지 알고 차등을 매겼다. 고흥보성. 벌교 보고의 갯불이 끝이 없이 널듯 벌교에서 꼬막은 흔해 빠진 물건이었다. 그러나 감칠맛 있는 꼬막 무침을 맛보기는 흔한 일만은 아니었다. 꼬막 무침을 제대로 하는 처녀라면
다른 음식 솜씨는 더 물을 게 없다는 말이 상식화된 것은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닐 것이다. 고흥쪽 해변에서도 보성만 일대에서도 꼬막은 났다. 그러나 벌교 꼬막에는 그 맛이 미치지 못해 옛날부터 타지 사람들이 먼저 알고 차등을 매겼다. 벌교에서 물린심 다음으로 후한 것이 꼬막 기심이었고, 벌교 5일장을 넘나드는 보따리 장꾼들은 장터거리 차 1 밑에서 한 랩박 막걸리에 꼬막 한 사발 까는 것을 큰 낙으로 즐겼다. 소아는 부엌을 나와 신당 쪽으로 조심조심 걸어갔다. 문 가까이 귀를 기울였다. 코 고는 소리만 일정한 간격으로 들려왔다. 그녀는 순간 마음이 아늑해지는 걸 느꼈다. 그 느낌이 스스로에게 부끄러워 고개를 떨구었다. 햇살은 없었지만 날은 완연히 밝아 있었다. 참새떼들이 대숲에서 짹짹거리고 퍼득거리는 소리가 부산했다. 아침 냉기 속에 그 부산스런 소리가 맑고 깨끗한 유리알들이 고르는 것처럼 경쾌한 화음을 이루고 있었다. 겨울 세란풍 속에서도 청청한 잎을 식히는 대나무이지만 아래쪽 잎들은 10월 하순의 냉기에 누릇누릇 변색해 가고 있었다. 그녀는 옷깃을 여미며 부엌으로 가려다가 안방에 눈을 주었다. 그녀의 얼굴에 그늘이 서렸다. 그 사람과 안방을 나온 다음 벌써 몇 시간째나 어머니를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뒤늦게 죄스러운 생각이 가슴을 채웠다. 어머니는 그동안 소변을 참다 못해 옷과 여울을 적셨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니, 어머니는 사지를 못쓰고 말을 못할 뿐 청각이나 시력, 생각하는 것은 정상에 가까웠다. 어머니는 풍을 맞아 몸져놓은 다음부터 눈이나 표정으로 의사표시를 해왔다. 그녀는 머리를 치는 충격을 느꼈다. 그 사람과 함께 방을 나서기 전에 어머니가 잠이 깨어 있었는지 아닌지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다. 한밤중에 느닷없이 나타난 그 사람이 문을 흔들고 방으로 들어오고 성냥을 켜 담뱃불을 붙이고 몇 마디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런 일들이 큰 소란 속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그동안 어머니가 잠들어 있었다고 할 수는 없었다. 어머니는 아마 깨어 있었을 것이다. 몸져 누운 다음부터는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어머니였다. 만약 어머니가 잠이 깨어 있었다면 그녀는 죄의식의 몸을 쥐어뜨리며 발을 떨었다. 누구인지 모를 남자에게 딸이 끌려나가고 붙들려 해도 팔다리가 말을 듣지 않고 소리치려 해도 혀가 말을 듣지 않고 어머니는 얼마나 애가 타고 얼마나 미칠 것 같았을까. 혹시 그동안에 기다리다가 불길한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허둥지둥 방문을 열었다. 엄니. 그녀는 다급하게 어머니를 부르며 아랫목으로 기다시피 했다. 어머니는 문을 뻔히 뜨고 누워 있었다. 그런데 그 눈에는 전에 볼 수 없었던 빛발이 서리고 안색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예상했던 대로 어머니는 잠이 깨어 있었던 게 분명했고 그동안 공포에 시달린 흔적이 여견했다. 내가 미친년이다. 내가 미친년이다. 그녀는 죄스러움으로 전신이 뒤틀렸다. 엄니, 나 여기 있어. 나 왔단께. 그녀는 울먹이며 어머니를 흔들었다. 어머니 눈에 눈물이 번졌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듯 입술이 둔한 경련을 일으켰다. 엄니, 나 암시랑 아니오. 아무 걱정하지 마로. 아무 일도 없었은께. 어머니는 더디게 눈을 끔뻑였다. 알았다는 표시였다.
어머니 두 눈에서 엿벌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손등으로 그 눈물을 닦아내며 신당에서 그 일을 저지른 것을 어머니가 눈치챘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가슴벽을 콩콩 치기 시작해서 차츰 숨이 막힐 지경이 되었다. 그때 신당 쪽에서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퍽퍽 둔하게 들려왔다. 그녀의 고개가 반사적으로 그쪽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빨리 어머니를 살폈다. 어머니 눈빛은 어느새 겁에 질려 있었고 눈 가장자리에 물비늘 같은 경련이 일어나고 있었다. 엄니 암시랑 아니오. 속은 사람이 아니오. 엄니도 보면 다 아는 손 사람이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성급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바로 술도가집 아들이라고 밝히지는 못했다. 다시 벽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니 안심이오. 얼른 가보고 올 팀께. 엄니의 소변 자리를 살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녀는 어느새 방문을 밀치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녀는 내년이 미친년이다. 자신을 힐책하고 있었다. 그녀는 신당문을 빼꼼하게 열었다. 좁은 시야에 그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리 서있지 말고 빨리 들어와 문 닫으시오. 아니, 찬물 한 사발 먼저 주시오. 그녀는 물조기를 받아 맴을 도는 물레방아처럼 그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부엌으로 내달았다. 그는 그녀가 물그릇을 방바닥에 놓기 전에 팔을 뻗쳤다. 물이 그릇을 넘쳐날 기세로 잠시 요동쳤다. 그는 사발을 받아들며 그녀에게로 시선을 쏟아부었다. 고개를 깊게 떨군 그녀의 몸 전체는 시린 부끄러움으로 떠는 것 같았다. 무감동한 물체감으로 굳어있기는 했지만 보드라운 피부의 균형 잡힌 그녀의 나신을 떠올렸다. 그는 새로운 갈증을 느끼며 단숨에 한 사발의 물을 들이켰다. 혹시 이상한 사람 얼씬거리지 않았소? 그는 너무 오래 잤다고 생각하며 담배를 빼들었다. 그는 아무도 없었구만요. 그녀는 예라고만 간단히 대답하려다가 확실함을 보이고 안심을 시키려고 굳이 그렇게 대답했다. 여기 말고 더 안전한 곳은 없소? 그녀는 얼핏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했다. 아마 이틀 정도는 더 여기 머물러야 될 것 같소. 그동안 맘 놓고 피했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단 말이오. 그녀의 머리에 먼저 잡힌 것은 안전한 피신처가 아니라 그가 이틀을 더 머무른다는 사실이었다. 있구만이라. 현신의 빈 제각에 숨을 뛰는 얼매든지 있구만이라. 그녀는 온몸이 뜨거운 기운으로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빠르게 말했다. 더 늦기 전에 당장 그리로 옮겨야겠소. 그는 또 너무 오래 잤다고 생각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 아침 진지가 다 되었는디. 그쪽으로 옮기고 나서 묻겠소. 근데 그녀의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빈 제각으로 밥상 들고 댕기는 거 놈들이 보면 사람 숨어있는 거 금세 눈치챌 것인데요. 그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말은 전곡을 찌르고 있었던 것이다. 안전한 장소로 옮길 생각에만 급급해서 그런 허점을 드러낸 자신의 경솔이 한심스러웠고 순간적으로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녀의 빠른 두뇌 회전이 놀랍지 않을 수 없었다. 저 정도라면 심부름시키기에는 안심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좋소. 아침밥은 여기서 먹어치우도록 합시다. 그 다음은 옮기고 나서 생각하오. 그는 어젯밤보다는 농도와 색깔이 다른 감정의 줄기가 그녀에게도 쏠리는 걸 느끼며 도로 주저앉았다. 정아섭은 현신의 제각 아래채인 별장의 17개가 넘는 방 중에서
후원 쪽에 붙은 것을 골랐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것이었는데 뒷담에는 산으로 바로 연결되는 쪽문이 나 있었던 것이다. 방 2홀이 찬 뒤 소하는 먼지가 부옇게 앉은